지금 스위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최정예 구조대마저 등을 돌린 마터오른의 폭풍 속 조난자들의 심장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영하 40도, 용의 숨결이라 불리는 죽음의 구름이 덮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도 버린 땅입니다. 가는 즉시 전원 얼어 죽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을 때 유일하게 그 지옥을 향해 발을 내딛는 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스위스 장관이 결국 한국인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국가, 콧대 높은 스위스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된 충격적인 사건, 그 전율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베버입니다. 알프스에서만 2000번의 구조를 지휘했고 지금은 스위스 체르마트 산악구조대 관제실장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알프스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제 눈을 피해서 산에 오를 수도 산에서 죽을 수도 없다는 뜻이죠. 25년 동안 이 거대한 설산을 지켜보며 저는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2년 전 7월 14일에 벌어진 일은 제가 평생 쌓아온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계바늘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년 후인 지금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과 스위스의 통화 수합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스위스 측 실무진들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나라 기술력이나 자본이 우리 스위스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고 있었죠. 협상은 결렬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더니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 토마스 슈미트였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중에 거물이죠.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스위스 실무진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장관을 맞이했죠. 당연히 장관이 와서 협상을 끝내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슈미트 장관은 자국의 관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대표단 수석도 대사도 아니었습니다. 맨 구석 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던 양복보다는 등산복이 더 어울릴 법한 다리에 약간의 절뚝거림이 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장관이 저쪽으로 가지? 슈미트 장관이 그 남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콧대 높은 장관이 흙바닥도 아닌 최고급 카펫 위에서 털썩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강 대장님, 당신이었군요.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장관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내 아들의 은인, 살아있는 전설을 여기서 다시 뵙다니.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금융관료가 한국의 이름 없는 구조대원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시 2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마터오른의 오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7월 14일 오후 1시였습니다. 알프스의 날씨는 거짓말처럼 완벽했죠. 관제실 창밖으로는 몽블랑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고 저는 간 내린 에스프레소 향을 맡으며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마터오른 등반 예약자는 12팀. 현재 정상 부근 기온 영하 5도, 풍속 시속 20km. 모든 게 평화로운, 아니 지나치게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산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후 1시 42분. 제 책상 위에 정밀 기압계 수치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뚝, 뚝, 뚝. 단 10분 만에 기압이 30헥토파스칼이나 급락했습니다. 저는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손가락으로 기압계를 툭툭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여름 한낮에 이런 수치는 태풍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여기는 알파팀. 가이드가 가이드가 떨어졌어요.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투명했던 마터오른 정상이 시커먼 구름 덩어리에 집어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용의 숨결이라고 부릅니다. 마터오른 북벽과 동벽 사이에서 기류가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국지성 돌풍인데 한번 발생하면 반경 5km를 초토화시키는 악마 같은 녀석이죠. 위치 보고해. 몇 명이야? 제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해발 4,000m 숄더 지점. 학생 6명. 가이드는 추락했고 우리끼리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10대 학생 6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한 명은 토마스 슈미트 장관의 외아들 노아 슈미트였죠. 여름방학을 맞아 등반 학교 체험 중이던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해발 4,000m 절벽에 고립된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니터 속 기온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하 5도였던 기온이 순식간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얇은 여름 등반복을 입은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어 체르마트 스크램블. 즉시 이륙하라. 에어 체르마트는 세계 최고의 산악 구조 헬기팀입니다. 그 어떤 악천 후에도 이륙하지 못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3분 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베테랑 파일럿 마르코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관제실, 접근 불가. 반복한다, 접근 불가.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든 붙어. 이건 바람이 아닙니다. 실장님. 벽이에요. 로터 블레이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면 우리도 추락합니다. 헬기 조종석 너머로 삐 하는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체 결빙 경보였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스위스제 헬기도 30년 경력의 파일럿도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했습니다. 관제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니터 속 아이들의 GPS 신호가 하나둘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회선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연방정부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었습니다. 루카스 실장, 제 아들이 노아가 거기 있다면서요. 헬기는 떴습니까? 장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을 통보했지만 이 순간만큼 잔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현재 풍속 시속 140km, 시야 확보 불가입니다. 지금 날씨에는 신도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관제실로 달려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의 파란 점들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는요.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시커먼 구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단순한 저기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류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저 아래에서 그 죽음의 구름을 향해 걸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이 가장 깊어진 순간, 기적은 가장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럽 전역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샤모니 구조대, 이탈리아 알프스 구조대, 오스트리아 티롤 산악 구조팀, 알프스를 둘러싼 모든 나라에 SOS를 쳤죠. 스위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 샤모니에서 답이 왔습니다. 루카스, 상황은 들었어. 하지만 용의 숨결이라며? 미안하지만 우리 대원들을 보낼 수 없어. 피에르, 아이들이야. 16살, 17살짜리 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나도 알아. 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는 건 자살이야. 우리도 가족이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카스, 우리 장비로는 불가능해. 풍속 140km에서 작동하는 장비가 어디 있어? 기상이 호전되면 바로 출동하지. 기상 호전까지 12시간이야. 아이들은 2시간밖에 못 버텨. 그래도 우리가 가서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오스트리아, 독일, 심지어 영국 산악구조대까지 연락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이, 그 오름이 저 위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 직접 관제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는 냉철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스위스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철의 남자. 하지만 제 앞에 선 그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루카스, 방법이 없소? 정말 아무것도? 장관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히 대통령에게 전화하겠소. 군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자연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 법이었습니다. 10분 후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자기들도 자녀가 있다고. 그 순간 장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거물이 관제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내 아들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비극을 봤지만 권력자의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가장 처절했습니다. 오후 3시 조난자들과의 두 번째 교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노아 슈미트가 직접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직 거기 계세요? 목소리가 1시간 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응, 여기 있어. 노아, 상태 어때?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아까부터 색깔이 이상해요. 보라색 같은 동상이 시작된 겁니다. 영하 25도에서 2시간 넘게 버티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소피가 계속 잠들려고 해요. 깨워도 눈을 못 떠요. 무섭게 떨다가 이제는 떨지도 않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떨림이 멈추는 건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이 더 이상 열을 만들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때 무전기 너머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제발 데려가 주세요. 너무 추워요. 16살짜리 아이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아마 그 아이도 알았을 겁니다. 무전이 끊기기 직전 노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죽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알 것 같아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17살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요.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터오르는 여전히 시커먼 구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아이들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모니터에 떠있는 GPS 신호 6개 중 2개가 갑자기 극도로 미약해졌습니다. 보조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3번과 5번 신호가.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점 2개가 깜빡이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기기 배터리가 얼어붙었을 수도 있어. 체온이 떨어지면 기기도 오작동하고. 하지만 실장님, 만약. 됐어. 저는 그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미약해졌다는 건 2가지 의미였습니다. 기기가 얼어붙었거나 아이들의 상태가 극도로 위험해졌거나 둘 중 하나였죠.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어 체르마트 팀장, 지상구조대 대장, 기상 전문가, 그리고 저 4명이 좁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기상 전문가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의 숨결은 최소 8시간 더 지속될 겁니다. 풍속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시속 120km 이상이에요. 헬기는 불가능합니다. 100km 아래로 떨어져야 접근할 수 있어요. 지상구조대 대장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상 루트로 가면 8시간. 아이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철수 명령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구조 작전이 종료됩니다. 기상호전 시까지 대기.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이들은 이미.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실장님, 보조요원 마티아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무전이 잡혔습니다. 이상한 무전? 동쪽 5km 지점에서요. 누군가 조난 상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어느 팀이야? 마티아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게 대한민국이랍니다. 뭐? 한국 특수구조대라고 합니다. 조난 상황을 인지했고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스위스 알프스 한복판에서 한국어 억양의 영어가 들려온다고요? 저는 마티아스를 밀치듯 지나쳐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특수산악구조대입니다. 현재 조난 상황 인지했습니다. 접근 가능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체르마트 관제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거기 있는 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K2 원정을 앞두고 고소 적응 훈련 중이었습니다. 조난 무전을 수신했고
현재 위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시커먼 구름이 마터오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 지옥 속으로 들어가겠다고요? 당신들 미쳤소? 지금 풍속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위스 구조대도 손을 들었소. 유럽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 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트리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어진 순간, 기적은 정말로 가장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해당 팀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터오른 동쪽 5km 지점, 해발 3000m 고지대에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확인하니 텐트 4개와 장비 더미가 보였습니다.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마이크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119 구조본부 특수산악구조대 소속입니다. 대장 강준혁, 대원 4명, 파키스탄 K2 원정을 앞두고 알프스에서 고소적응 훈련 중이었습니다. 강준혁, 그 이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히말라야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구조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 해발 8000m에서 조난자 3명을 구해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산악계에 떠돌았었죠. 설마 그 사람인가? 잠깐, 당신이 그 강준혁이요? 안나푸르나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위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스위스 영토의 스위스 사고입니다. 외국 구조대에게 맡긴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고 법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투소, 일단 만납시다. 30분 후 관제실에 4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 얼굴에는 수많은 고산 등반이 남긴 흔적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러면서도 불꽃처럼 뜨거운 눈. 강준혁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카스 베버, 관제실장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로프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에어 체르마트의 베테랑 파일럿 마르코가 팔짱을 끼고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팀이 알프스를 안다고요? 히말라야하고는 다릅니다. 강 대장이 조용히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어디나 갔습니다. 살려는 인간과 죽이려는 자연. 그 싸움은 똑같아요. 마르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겠소. 해발 4000m 숄더 지점에 학생 6명이 고립돼 있소. 가이드는 추락했고 아이들만 남았소. 기온 영하 25도, 풍속 시속 120에서 140km. 현재 GPS 신호 6개 중 2개가 극도로 미약해진 상태요. 강 대장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동쪽 루트로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 캠프에서 정상 방향으로 우회하면 바람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4시간은 걸릴 거요. 3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루트는 우리 정예 팀도 5시간 걸리는 코스요. 강 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뿐이었습니다. 그때 강 대장 옆에 있던 젊은 대원이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희 장비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초경량 방한복은 영하 50도까지 견딘다고 했고 등반 장비는 기존 것의 절반 무게의 2배의 강도를 가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작은 드론 2대였습니다. 이게 뭐요? 열화상 정찰 드론입니다. 영하 45도에서도 작동하고 실시간으로 지형과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영하 45도에서 작동하는 드론이 있어 한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K-팝, 그 정도였죠. 산악 구조 장비를 만든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마르코가 드론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작동해? 3년 전 K2에서 사용했습니다. 영하 45도, 풍속 시속 150km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마르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경외로 바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강 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기적, 실패하면 한국 구조대까지 죽는 참사가 됩니다.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 되겠죠. 하지만 저 위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투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우리는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소. 비겁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장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준비됐나? 3명의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젊은 대원, 의료 장비를 맨 중년 남성, 묵묵하게 장비를 점검하는 베테랑까지 4명 모두 눈빛이 같았습니다. 공포 없이, 망설임 없이 오직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눈. 가자! 강 대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관제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제가 불렀습니다. 강 대장. 그가 돌아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잖소. 스위스 아이들이요. 굳이 목숨 걸 이유가 없잖소. 강 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건 스위스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그걸 보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세계가 도와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작은 실루엣이 시커먼 구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길. 오후 5시 정각 4명의 GPS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겁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로 그들의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4개의 파란 점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8도, 풍속 시속 130km. 보조위원 마티아스가 보고했습니다. 시야 확보 상태는 5m 미만입니다. 사실상 화이트아웃 상태예요. 화이트아웃.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위와 아래를 분간할 수 없어서 베테랑 산악인도 방향 감각을 잃고 조난당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미쳤어. 저 조건에서 등반을 한다고?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강 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현재 해발 3200m 통과 중. 이상 없음. 확인했소. 조심하시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후 5시 15분. 우전에서 장비 담당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 2로 투입합니다. 잠시 후 관제실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열화상 영상이었습니다. 시커먼 화면 속에서 지형이 붉은색과 파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이트아웃 상태에서도 지형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빙벽의 균열, 눈이 쌓인 위험 구간, 심지어 바람의 흐름까지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극지용 열화상 드론입니다. 영하 45도에서도 작동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최신 장비도 영하 20도가 한계였습니다. 영하 45도에서 작동하는 드론이라니. 3300지점의 크레바스 확인. 폭 2m. 깊이 측정 불가. 우회 필요합니다. 드론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크레바스. 빙하 사이에 생긴 깊은 틈입니다. 빠지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대부분 시체도 못 찾습니다. 강 대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오른쪽 30도 우회. 대형 유지하고 이동.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야가 5m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드론이 길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달아준 것과 같았습니다. 마르코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기술이 있었어? 왜 우리는 몰랐지?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장비를 개발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는 알았지만 산악 구조 장비라니. 오후 5시 30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드론 화면에 갑자기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삼각형. 경고. 좌측 사면 불안정. 눈사태 위험도 87%. 장비 담당 대원이 외쳤습니다. 대장님. 좌측 사면 위험합니다. 눈사태 가능성 높아요. 강 대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알았어. 전원 정지. 우측 바위 그늘로 이동. 5초 후. 후르르르르. 무전기 너머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사태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 보고해. 괜찮은 거요? 2초, 3초,
5초. 우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쏴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마르코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몰라. 10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GPS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4개의 점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5초.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강 대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전원 무사. 눈사태 직전에 회피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피한 거요? 30초도 안 됐잖소. 드론이 28초 전에 경고했습니다. 사면의 균열 패턴을 분석해서 눈사태를 예측한 거예요. 덕분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28초. 그 짧은 시간이 4명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드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기계 한 대가 영하 30도의 폭풍 속에서 묵묵히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지금쯤 눈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 45분. 해발 3,400톤과 순조롭게 진행 중. 강 대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한 지 45분 만에 200m를 올랐습니다. 이 기상 조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조건에서 저 속도가 가능해. 가능했습니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경고하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겁니다. 오후 6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대장님, 전방 50m의 수직 빙벽입니다. 높이 약 30m. 막내 대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직 빙벽 30m. 90도에 가까운 얼음벽을 30m나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도 어려운 구간인데 영하 30도에 풍속 130km라니. 우회로는? 강 대장이 물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했습니다. 우회하려면 동쪽으로 200m를 돌아가야 합니다. 약 40분 추가 소요 예상됩니다. 40분. 아이들에게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GPS 신호 2개가 이미 극도로 미약해진 상태였습니다. 40분을 더 지체하면 나머지 아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등한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로프 설치하겠다. 대장님! 막내 대원이 외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조건에서 선등은 시간이 없어. 40분 지체하면 아이들이 죽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선등. 맨 앞에서 로프 없이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사용할 로프를 설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가장 위험한 역할입니다. 실수하면 그대로 추락사입니다. 강 대장, 무리하지 마시오. 우회해도 됩니다. 제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무전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장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반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선등 시작합니다. 강 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강 대장의 GPS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하 30도, 풍속 130km, 시야 5m 미만, 수직 빙벽 30m,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5분. GPS 신호가 10m 상승했습니다. 우전에서 강 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숨소리와 얼음을 깨는 피켈 소리만. 10분. 20m. 대장님, 괜찮으세요? 막내 대원이 물었습니다. 말 시키지 마. 집중해야 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속 파란 점 하나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5분. 25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무전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막내 대원이 외쳤습니다. GPS 신호가 멈췄습니다. 아니,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대장! 강 대장! 제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3초, 5초.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8초. 괜찮다. 발판이 무너졌는데 잡았어. 강 대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다쳤어요? 아니, 계속 간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판이 무너져서 추락할 뻔했는데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요? 18분. 28m. 19분.
29m. 20분. 빙벽 통과. 로프 설치 완료. 강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관제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해냈어. 너 진짜 해냈어. 마티아스가 소리쳤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나머지 3명의 대원도 로프를 타고 빙벽을 올랐습니다. 강 대장이 설치한 로프 덕분에 훨씬 안전하게,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전원 빙벽 통과. 해발 3600 도달. 수고했소. 조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소? 400m.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정상 루트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주파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대체 뭐야? 마르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해발 3750 통과. 조난 지점 250m 전방.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전에서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터지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대장? 강 대장? 응답이 없었습니다. GPS는 신호 4개 모두 정지했습니다. 마티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4개의 파란 점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도는 3800. 조난 지점 직전입니다. 통신 두절.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비가 얼어붙었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난 건가?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제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4개의 점. 그것이 4명의 생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장관님. 통신이 끊겼다고? 그럼 제 아들은? 구조대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분.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들도 죽고, 구조대도 죽고, 최악 중에 최악이 현실이 되는 건가?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대장? 거기 있소? 지지직. 트롤. 여기. 준혁. 끊어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말해요. 못 알아듣겠소. 잠시 후 비교적 선명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여기 강준혁입니다. 조난 지점 도착. 학생 6명 확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도착한 겁니다. 장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착했다고요? 제 아들은? 노아는? 상태는? 아이들 상태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6명 중 2명이 심정지 상태입니다. 아까 신호가 미약해졌던 아이들이에요. 관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복합니다. 2명 심정지. 즉각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GPS 신호 6개. 그중 2개가 여전히 극도로 미약했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요? 영하 30도에서 심정지된 아이들을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8시 17분.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강준혁. 현장 보고합니다. 강 대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뒤로 바람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학생 6명 확인. 서로를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2명 심정지, 3명 심각한 저체온증, 1명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학생이 누구요? 노아 슈미트라고 합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 비틀거리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새 관제실을 떠나지 않았던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다고요? 네. 의식은 있지만 손발 동상이 심각합니다. 장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2명이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에서 매 초가 뇌세포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전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CPR 시작합니다. 심정지 학생 2명 동시 처치 들어갑니다. 의료 담당 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박도연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응급의학 전문의였고 산악구조의 뜻을 품고 119에 들어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죠. 영하 30도에서 CPR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옆 생체 신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휴대용 생체 감지기가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차는 작은 기기였는데 실시간으로 심박과 체온을 전송하는 첨단 장비였습니다. 심정지 학생 1 심박 없음, 체온 29.3도. 심정지 학생 2 심박 없음, 체온 28.7도. 나머지 4명 심박 미약, 체온 30도에서 32도 사이. 저체온증에 분류해서 체온 28도 미만은 중증입니다. 그 상태에서 심정지까지 왔다면 소생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전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CPR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 맨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손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도연 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갑은 벗어야 합니다. 장갑 끼고는 정확한 압박 위치를 못 찾아요. 흉골 아래 정확한 지점을 눌러야 하는데 장갑 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하 30도에서 맨손. 1분만 지나도 손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5분이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10분이면 동상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로 CPR을 계속한다는 건 자기 손을 희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4분, 5분.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CPR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이미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소생을 포기할 시점이었습니다. 우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대원이었습니다. 형, 교대할게요. 손 상태가 아직 괜찮아. 계속해. 박도연 대원이 거절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6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6분이 넘으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설령 심장이 다시 뛴다 해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7분. 우전에서 갑자기 외침이 터졌습니다. 심박 확인. 1번 학생 심박 확인.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심정지 학생 1 심박 42.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 1분에 42회.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마티아스가 소리쳤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2번 학생은 여전히 심박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차갑게 심박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2번 학생 CPR 계속합니다. 박도연 대원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7분 넘게 맨손으로 CPR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은 이미 심각한 상태일 거였습니다. 8분, 9분, 10분. 저는 시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0분이면 일반적으로 소생을 포기합니다. 뇌사 상태가 거의 확실하니까요. 11분. 제발.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은 살았지만 다른 아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12분. 우전에서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더 이상 감각이 교대합니다. 강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대장님도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손가락 상태가 교대해. 짧지만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후 CPR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강 대장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이미 동상이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분, 14분. 관제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분이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미 늦은 것인가? 저 아이는 결국 바로 그때 심박 확인됐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심정지 학생, 이 심박 38.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38. 1분에 38회. 너무나 약한 박동이었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15분간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가 소생하다니 교과서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우전에서 강 대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심정지 학생 2명 모두 심박 회복. 현재 안정화 작업 중.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에서 노아 슈미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들, 정말로 천사예요.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의 목소리.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강 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천사 아니야. 한국에서 왔어. 한국이 어디예요? 멀어요? 응. 여기서 아주 먼 곳이야. 비행기로 12시간쯤 걸려. 그렇게 먼 데서. 왜 왔어요? 우리 구하러요. 응. 왜요? 우리 모르잖아요. 강 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해. 노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전에서 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와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온 사람. 그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기상 레이더에 새로운 경보가 떴습니다. 용의 숨결 2차 접근 중입니다. 40분 후 도달 예정.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터오른 뒤편에서 새로운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거대한 구름 덩어리였습니다. 강 대장, 들리시오? 2차 폭풍이 접근 중이오. 40분 안에 하산해야 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분 안에 6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심정지에서 회복된 2명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심장이 다시 멈출 수 있어요. 그럼 어쩔 거요? 팀을 나눕니다. 강 대장이 설명했습니다. 1조는 심정지였던 학생 2명을 데리고 먼저 하산합니다. 상태가 위급해서 최대한 빨리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들것에 묶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2조는요, 나머지 학생 4명과 함께 임시 피난처에서 폭풍을 피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조가 2명의 환자를 들것에 싣고 하산하려면 최소 4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4명뿐이었습니다. 2조는 몇 명이요? 저와 박도연, 둘입니다. 둘이서 학생 4명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2조가 훨씬 위험하다는 걸. 폭풍 속에서 동굴에 갇혀 8시간 이상 버텨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식량도 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강 대장. 네. 왜 본인이 2조요? 막내 대원이나 다른 사람이 남아도 되잖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해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죽을 생각 없습니다. 집에 아내랑 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1조 편성 막내 대원, 장비 담당, 위급 학생 2명, 2조 편성 강 대장, 의료 담당 박도연, 학생 4명. 막내 대원의 손도 이미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CPR을 돕다가 동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1조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GPS 신호 4개가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급 학생 2명을 들것에 싣고 2명의 대원이 앞뒤에서 붙잡고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경사 45도의 빙벽을, 시야 5m 미만의 눈보라 속을. 1조 현재 해발 3700. 하산 중. 이상 없음. 확인. 2조의 신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9시 45분. 2조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2조 피난처 확보 완료. 자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약 5m.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소. 식량과 장비 상태는 비상식량 6개, 물 2리터. 히팅 패드 4개 남았습니다. 6명이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거요? 체온입니다. 체온이라니? 서로 껴안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저체온증 환자한테 가장 좋은 건 사람의 체온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체온만으로 버틴다고요? 오후 10시 2차 용의 숨결이 마터오른을 덮쳤습니다. 모니터에서 이 조의 GPS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이 조 신호 소실. 마티아스가 외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통신 두절. 이번에는 8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정. 1조가 해발 300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베이스 캠프까지 1시간 이상 남았지만 순조로운 하산이었습니다. 새벽 1시. 기상이 조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80km까지 떨어졌습니다.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새벽 2시. 1조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1조 도착. 학생 2명 헬기 후송 요청합니다. 심박 안정적이지만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헬기가 즉시 이륙했습니다. 제가 직접 탑승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2명의 학생이 은박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막내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손이 괜찮습니다. 손가락 몇 개 잃어도 아이들이 살았으니까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위급 학생 2명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은 건 이 조였습니다. 강 대장과 박도연 대원. 그리고 4명의 학생.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여전히 이 조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은 밤새 관제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있는 겁니까?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조가 있는 동굴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산소가 충분한지,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장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지켜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25년간 본 산악인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위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7시. 기상이 완전히 호전됐습니다. 용의 숨결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조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15분. 오전 7시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제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3분.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체르마트. 컨트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대장의 목소리. 강 대장? 강 대장. 여기. 강준혁. 전원. 생존. 관제실이 환호로 터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복해 주시오. 전원 생존이라고? 네. 학생 4명 전원. 구조대 2명 전원. 모두 살아있습니다. 상태 양호합니다. 살아있습니다. 14시간의 사투 끝에 모두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 울었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4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전 8시. 기상이 완전히 호전됐습니다. 헬기 3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한 대는 새벽에 후송된 위급 학생들의 추가 지원을 위해, 2대는 이 조 구출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대에 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살아있는지. 해발 3850m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눈으로 만든 작은 동굴 안에서 6명의 아이들이 2명의 한국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강 대장과 의료 담당 대원이 밤새 아이들을 체온으로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 대장! 제가 달려갔습니다. 강 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었군요. 커피 한 잔 사오지 그랬어요.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 슈미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저씨들이 밤새 안 주무셨어요. 저희 껴안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강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잠들면 아이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체온으로 감싼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헬기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한 명씩 들것에 실려갈 때마다 한국 대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부모들이 달려왔습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장관이 노아를 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아! 노아! 살아있구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아들을 안은 채 강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강 대장이 장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든. 강 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았으니 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목숨을 걸고 남의 아이를 구하고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에어 체르마트 파일럿 마르코가 강 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산악인입니다.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강 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어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악수에는 산악인끼리만 아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강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25년간 2,000건의 구조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 대장이 웃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스위스 전역에 뉴스가 퍼졌습니다. 마터오른의 기적. 한국 구조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다. 신문 일면에는 강 대장과 아이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4시간. 4명의 한국인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시간. 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영웅을 만났다.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대한 일을 해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2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운명은 다시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이 외환 안전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 정부는 스위스와의 통화 스왑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스위스와 통화 스왑을 맺는다는 건 금융 신뢰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고개를 끄덕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협상은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스위스 실무진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스위스 측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나라 기술력이나 자본이 우리 스위스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경제 지표를 보시면 지표는 봤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더군요. 협상은 결렬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재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관제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권력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스위스 실무진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장관이 와서 협상을 끝내버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슈미트 장관은 자국 관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장 한쪽 구석을 향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보다는 등산복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사람. 한국 대표단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강준혁이었습니다. 슈미트 장관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관이 강 대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대장님, 당신이었군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이 내 아들의 은인, 살아있는 전설을 여기서 다시 뵙다니.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스위스 실무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대장이 장관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장관님,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 세계가 포기했을 때 당신들만 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스위스 구조대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손을 들었을 때 당신들은 죽음의 산을 올랐습니다. 장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왔습니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실무진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한국은 우리 스위스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기술력도, 자본력도,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우리 기준을 초과한다. 실무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협상은 한국이 요청한 조건 그대로 수용한다. 아니, 그 이상을 제안한다. 한국 대표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관님,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슈미트 장관이 강 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대장님, 아직 제 아들 기억하십니까? 강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요. 물론이죠. 그 아이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 유학을 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강 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약속을 지켰군요. 그 아이가 강 대장님께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장관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강준혁 아저씨, 저 약속 지켰어요. 한국 와 있어요. 김치찌개 언제 사주실 거예요? 기다릴게요. 회의장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강 대장이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당연히 사줘야죠. 협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통화 수합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금액의 2배가 승인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2년 전에 하신 일이 오늘 결실을 맺은 겁니다. 강 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실장님, 저는 그때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상을 바란 적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거대한 심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강 대장이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우트로. 지금까지 마터오른의 기적, 14시간의 사투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댓글에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또는 한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